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을 살펴보았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어떻게 했나요?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이다 이러면서 제로금리 정책을 썼죠. 해결됐냐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만 폭등했죠.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또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금리를 급등시켰죠. 물가가 사로잡혔냐는 거예요. 고금리로 그래요. 대출 쓴 사람들, 한국 국민들이 한 60% 되죠. 빈곤에 시달리게 하고 기업들을 어렵게만 만들었죠. 거기에다가 아파트 가격은 또 폭락을 했죠. 비싸게 산 사람들은 그래요. 큰 피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효과도 없이 피해자만 양산하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어쨌든 그래도 한 13억 하던 아파트를 9억 5천까지 떨어뜨렸으니까 역할을 한 게 있는 것은 아니냐.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일단 피해자를 양산시켰고, 두 번째는 뭔가요? 금리를 급등시키면서 아파트를 비정상적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왜 살펴봤죠? 9억 하던 게 제로 금리가 되면서 13억까지 올랐고 13억 하던 게 9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뭔가요?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죠. 아파트 가격이 급락을 하면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공급자는 왜 공급하나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뭐 재개발, 재건축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익이 돼야지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상품의 공급 원리라는 거예요. 손해가 나는 상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 같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급락을 시켜버리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공급이 안 되면. 또 어느 순간 폭등하겠죠.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명박 때 폭등했으니 한 10% 20% 하락했으니까 이명박이 부동산 정책 잘한 게 아니냐?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강남 아파트가 6, 7억 6, 7억 하던 강남 아파트가 지금 한 26억 하죠. 20억 넘어갔죠. 폭락시키는 게 아니라 가격을 유지하면서 공급자들한테 이익을 주면서 최대한 보급을 했으면 6, 7억이 다 보급됐다는 거예요. 강북은 더 싸게 보급됐겠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명박 때 한 10% 20% 떨어졌으니까 이명박이 부동산 정책 잘한 거 아니냐?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6, 7억에 공급할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게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때 이제 뭐 한 강남 아파트가 한 20억 가까이 했다, 6, 7억 하던 게 최대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공급했냐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 했죠. 공급이 안 되니까. 필요한 게 공급이 안 되면 어느 순간에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는 필요한 건가요? 필요 없는 건가요? 주택은 필수품이니까 필요한 거죠.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또 살펴봤죠. 뭘 살펴봤나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지금까지 한 주도 공급이 안 됐죠. 수마치 공급할 거다면서 그때는 또 사기극을 벌렸지만 한 주도 공급이 안 되더라. 정부가 생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이익이 나니까 서울시 여기저기서 우리 개발해서 아파트 공급하겠다 했죠. 자발적으로. 공급 못하게 막았잖아요. 자기가 공급하겠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주도 공급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민간인들이 나섰을 때 그래요. 최대한 우리가 이익 보장해 주겠다.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있으면 그래 개정하고 그래요. 이익을 보장하고 짓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수마체가 보급됐다는 거예요. 저 최근에 폭등하잖아요. 또 최근에 폭등이 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로부터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을 중시해라. 민간 기업을 육성해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왜 저런 소리 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람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겪은 게 있다는 거예요. 겪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겪은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살던 시대, 그 사람이 살던 국가를 연구해야 되죠. 그럼 어떤가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공부 자체가.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이런 이론서를 한번 읽어봤다. 시장이 중요하다네? 민간 기업이 육성이 중요하다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한국은 산업이 충분히 발전한 나라죠. 자기가 겪은 경험 속에서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력과 시간이 100분의 1로 줄겠죠. 자기가 겪은 것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깨달음의 정도도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겪었으니까. 시간과 노력은 그건 한 100분의 1로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시대 다른 국가를 연구하는 것보다 그냥 생각해보는 거죠. 맞아. 빠른 사람은 한두 시간 내에 깨달을 수 있겠죠.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시대 다른 국가를 연구하려면 연구해야 되고 책 찾아봐야 되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살펴봤어요. 정부가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엉망진창이 되더라. 대혼란이 오고 대량의 피해자만 양산하더라. 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주택 공급해서 정부가 주택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공급이 안 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더라. 확인했죠 예전에. 또 어떤 얘기 하나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짓을 많이 하려고 하죠. 임대주택은 누가 공급하나요? 다주택자가 공급하죠. 또 요즘 어떻게 하나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했고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다. 다 팔아.
임대주택은 누군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정부가 나서서 임대주택 공급할 거야. 어떻게 될까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정부가 나서면 되겠지. 그런 사람은 정부가 선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한번 쭉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문재인 때도 그랬죠. 임대료가 어떻게 됐나요? 폭등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 또 폭동할 거라는 거. 뻔한 거라. 정부는 안 된다. 좀 안 되는 짓을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아, 의료산업, 아, 정부가 유능하니까 정부가 나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망했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걸 깨달아라. 정부는 생각보다 훨씬 무능하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한테 맡겨라. 그게 좀 이런저런 뭘 하든 간에 정부가 나서든 민간이 나서든 문제는 다 있기 마련이죠.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훨씬 낫다. 결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자세히 적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 군사정부가 정부 주도로 산업화를 했다고 하니 군사정부가 직접 기업을 육성하고 주택을 공급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한국은 군사정부가 정부 주도로 산업화했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부가 직접 생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정부가 직접 기업을 만들고 생산하는 거는 모든 기업을 정부가 다 하는 거는 공산주의자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군사정부의 산업정책은 뭔가요? 신산업 육성 정책이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신산업을 육성할 때 군사정부는 적인 민간 기업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했으며 당시 한국에 필요하지만 한국의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만 정부가 직접 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포항제철소 설립이나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당시 한국의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주택 건설도 산업 육성과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보조적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주도했으니까 정부가 다 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어. 누가 적임자지? 현대그룹이 정주영이 적임자 같네? 당신이 한번 육성해봐.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그래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네. 누가 적임자일까? 삼성그룹의 이병철이 적임자 같고 당신이 한번 육성해봐. 그런 식으로 했지. 정부가 직접 기업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거는 이제 민간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그래요. 그런 산업에 직접 이제 투자해서 사기도 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나요? 또 민영화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처럼 정부가 직접 다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에게 다 맡긴다. 그래요. 정반대다. 정부 주도에 대해서 정부가 막 직접 나서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유능하고 선하다 생각해서 다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죠. 북한은 산업화에 실패했고 한국은 산업화에 성공했다. 사실이죠. 왜 실패하고 성공했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실상 한국인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산업이 발전한 국가였고 2, 3등을 다퉜죠. 산업이 발전한 국가였다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했을 때.
일본의 1등이고 아시아에서는 산업시설의 대부분은 북한에 있었고 한국에는 북한의 절반도 안 되는 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한국에는 북한의 대부분의 산업시설은 북한에 치우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비료 공장 그래요. 때 발전소, 제철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북한은 실패하고 한국은 성공했다. 산업시설이 어마어마했는데 한 5, 60년 지나니까 북한은 실패하고 한국은 성공했더라. 그게 왜? 첫 번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왜 그런가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몰수한 일본의 산업시설을 북한 정부는 직접 소유하며 생산하려 했고 한국은 민간의 대부분 불하에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제도상의 문제이기도 한데 북한은 어떻게 했나요? 산업시설 다 몰수했죠. 한국 정부도 다 몰수했죠. 북한 정부도 다 몰수하고. 북한은 어떻게 하겠노? 공산주의는 민간 기업을 제약시하죠. 정부가 다 생산할 거야. 그러면서 50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되나요? 얘기했잖아요. 정부는 생각보다 훨씬 무능하다고. 너무 국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북한 공산당이 김일성도 그렇고 농업 국가를 지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농업 국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산업시설이 못 쓰게 되면서 산업이 쇠퇴해버린 거죠. 반대로 발전이 없는 거죠. 오히려 쇠퇴해버린 거예요. 한국은 어땠나요? 몰수한 산업시설을 민간에게 다 불화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여러 정책들이 정부가 잘 정책들을 수립해서 잘 집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이 크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한국은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이 잡았잖아요. 민간 기업을 중시하잖아요. 그 민간에게 다 불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수십 년이 지나 버리니까 완전히 결과가 다르더라. 그걸 알아야 돼요. 권력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뭐 산업시설이 다 몰수됐다. 권력자 입장에서는 국유화하는 게 좋을까요? 민간한테 불화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당연히 그 몽땅 다 가지는 게 낫죠 정부가. 그럼 그 산업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사권을 지니까 좌지우지할 수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기업들이 다 그 권력자의 것이 되니까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잖아요. 권력자 입장에서는 몽땅 국유화해서 자기가 다 장악하는 게 낫죠. 사람들을 다 노예처럼 다룰 수가 있는 거죠. 부를 얼마든지 축적할 수 있고. 근데 이승만은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야, 민간에게 다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다 불화해. 누가 훌륭한 사람인가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산업 정책을 살펴보자. 근대 국가 수립이 한국의 번영과 한국인들에게 이롭다고 생각을 굳힌 윤석열은 반문명 농업 공산주의 정책을 우선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사실이죠 뭐. 문재인의 대표적인 반산업 정책은 탈원전 정책이었고 대표적인 반문명 정책은 물갈이를 위해 설치된 어, 생태계 복원을 생태계 복원을 핑계로 철거하는 것이었다. 뭐를 또 있죠 뭐 도시 개발을 막아버린 거죠. 서울시 개발을 반문명적 정책 중에 하나는 그래요.
윤석열은 2022년 5월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했던 신한울 3, 4, 5개의 설계 및 건설 절차를 즉각 재개하도록 했다. 그 다행이죠 뭐. 2022년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폐기 및 원전 강국 약속을 공식화했고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했다. 원전 산업을 부활시켰죠. 윤석열이 2023년 1월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삭제하고 원전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법적 근거를 확정했다. 폐기될 뻔했던 원전 산업은 부흥했고 2026년 세계 톱을 다투는 원전 수출국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또 외화가 중요하다 했죠.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얻어서 부족한 물자를 구매해야 되죠.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만일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개선하였으면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향후 전기료는 급등했을 것이다. 그때는 원전 산업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이 개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럼 원전 산업은 이제 끝났던 거죠, 한국은. 윤석열이 살려놓고 부흥시켜놓고 그게 수출에 기여를 하니까 또 함부로 또 손을 못댔지만 그때는 또 원전 산업을 중단한다 해서 특별하게 뭐 반대했겠냐는 거예요. 2010년대 원전 산업을 중단한 독일은 전기료가 폭등하여 한국의 4배에 이르고 있고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독일도 이제 예전에 독일이 아닌 거죠 뭐. 예전에 설명했죠. 한국 전기요금은 2010년에 110원에서 120원이다. 독일은 230원에서 240원이에요. 원래부터 좀 독일이 비싸긴 비쌌는데 2010년대 원전 산업을 포기한 뒤 어떻게 됐나요? 한국 전기요금은 150원에서 160원인데 독일 전기요금 600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4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인건비도 비싸지. 독일이 한국보다. 전기료는 또 4배 이상 비싸지. 뭐 다른 거는 뭐 싸게 하는 거예요. 산업이 쇠퇴하겠죠. 기술이 뭐 월등한 것도 아니고 이제 독일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발전하다 보면 임금이 높아지죠. 한국의 임금이 낮나요? 한국도 높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임금이 높은데 한국에서 왜 생산이 되느냐? 그 높은 임금을 커버하는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전기료겠죠. 그리고 고비용 정책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계속 생산하고 싶으면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했죠. 어떻게든 상승하는 임금을 상쇄할 수 있는 그래요. 요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료인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비싸도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면 된다. 고품질의 상품. 한국에서는 그래요. 의류업이 사양산업이 됐죠. 옷 만드는 업이 뭐 가죽업도 그렇고. 근데 뭐 유럽은 만들더라. 유럽 국가들 중에는 뭐 프랑스, 이탈리아 아직도 만들고 있더라. 인건비도 한국보다 높은데 왜 그런가요?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비싸도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둘 다 중요한 거죠. 윤석열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되었던 건강 영상광고 해체 및 상시 개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2013년 7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포해체 및 승인 결정을 공식 취소하며 정부의 물관리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반문명 인사를 했잖아요. 물관리를 폐기해야 한다 이러면서 생태계가 과거의 생태계가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4대강 사업을 폐기하려고 했던 거죠. 정부는 4대강 보를 정쟁의 대상이 아닌 살아있는 수자원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랬죠. 가뭄과 홍수 대비를 위해 보호 활동들을 극대화하는 법적 행정적 근거를 공고했다. 방치되었던 보호시설물을 빠르게 정상화되었으며 2026년 현재 한국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갖춘 수자원 관리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다. 다행인 거죠.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으면 원전 산업 파괴됐지, 4대강 보호 해체됐지,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는 거예요.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는 크게 다르다. 물 관리가 되기 이전에 한국은 물을 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였다. 지금 물 부족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물 부족 국가였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죠. 비가 자주 내린다고 해 물이 풍부한 국가는 아니다.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비가 내리지 않는데 물이 강을 타고 바다로 다 흘러가 버리면 물 부족 국가가 되는 것이다. 비교적 비가 자주 내리지만 한국에는 일정 기간 비가 안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강을 타고 바다로 다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비가 자주 온다지만 또 안 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내에. 불을 통해 상시 7억 도 이상 저장이 가능해졌고 한국은 물 부족 국가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과거에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 바닥이 낮고 물을 가둘 공간이 부족해 하천이 범람하는 홍수 피해가 잦았고 전국 곳곳은 홍수 피해로 뉴스를 도배했다. 그렇죠, 뭐. 홍수 나면 홍수 피해, 가뭄 생기면 가뭄 피해가 있었죠. 반대로 봄철 가뭄기에는 하천이 바짝 말라 농업 용수는커녕 식수조차 부족한 지역이 많았다. 무부족 국가였죠. 하지만 4대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강바닥을 깊게 파고 보를 설치함으로써 물 관리가 가능해졌다. 그 결과 홍수 가뭄 피해가 대폭 줄었다. 그래 홍수 날 것 같으면 물을 미리 빼놓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한 거죠. 또 가뭄 생길 것 같으면 물 가다 놓고 물 부족 국가에서 벗어난 거죠. 홍수에서도 벗어나고. 환경도련변이 세력이 있다 했죠. 문명을 적대시하면서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문명은 파괴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세력이 있죠. 환경도련변이 세력은 4대강 사업을 실시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는데 이는 틀린 생각이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생태계는 변화했을 뿐 파괴된 것은 없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심이 얕은 곳에 서식하는 피라미, 모래무지, 꾸꾸리, 휜수바자 등이 감소했다. 어떻게 변했냐 그거 봐야 되는 거죠. 물고기들이죠. 수심이 얕은 곳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이 이제 감소한 거예요. 숫자가. 또 증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 수심이 깊은 곳에 서식하는 붕어, 잉어, 그리고 외래종인 베스, 블루길 등이 증가했다. 또 증가한 어종이 있더라. 그래요. 현 시대 한국인들에게 강에 사는 생물은 큰 의미가 없다. 강에 사는 생물은 근데 의미가 있긴 있냐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인들은 해산물을 즐겨 먹지. 강에서 나는 생물을 즐겨 먹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강에서 나는 생물을 뭐 민물고기 먹는 사람 잘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생선을 먹어도 한국 사람들 생선을 즐기죠. 뭐 잉어 먹는 사람이 잘 있냐는 거예요.
뭐 동물 먹건 갈치를 먹건 뭐 고등어를 먹건 주로 이제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를 먹죠. 강에서 어떤 생물이 번성하건 어떤 생물이 주류 생물이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죠. 뭐 그 강에서 누가 잘 나가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생물이 주류가 되건 차별을 간섭할 이유가 없다. 아니 왜 간섭하냐는 거예요. 멸종이 안타까운 생물이 있으면 몇 마리 잡아다가 동물원에서 키우면 그만이다. 그렇죠. 국립환경과학원이 장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강이 깊어진 결과 서식하는 종의 수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근데 강이 깊어지면 생물들에게 이로울까요? 이롭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롭다는 거예요. 왜 이롭나요?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강물이 많아진다는 말은 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나요? 강물이 사라지죠. 강바닥이 말라붙어 민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 몰살당했죠.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이 유지됨으로써 민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일이 사라졌으니 강에 사는 물고기의 복지가 크게 증가했다. 아니 물속에 물고기가 산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강바닥이 드러나요. 물이 거의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물고기 어떻게 될까요? 당하는 거예요. 한 번씩, 한 2, 3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으면 물고기 절반은 몰살당하겠죠. 그런 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생물학이 이롭나요? 이롭지 않나요? 생물학이 이로우니까 생태계에 이롭죠. 근데 환경 돌연변이 세력은 사기극을 벌리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 했다는 거예요. 가뭄 들어서 강바닥이 늘어났을 때 그때 생태계가 완전히 거의 뭐 파괴되는 거죠. 좀 알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생태계도 존재했다. 생태계가 더 좋아졌더라. 강변에 조성된 수변 생태 공간은 다양한 설세들이 새로운 형식체가 되었다. 또한 하수처리 시설 확충을 통해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차단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수질이 훨씬 좋아졌다. 보라는 거예요. 강이 깊어졌다. 강물이 유지된다. 물고기가 많이 살게 되겠죠.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생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새들.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또 철새들이 날라오더라. 먹이 찾으러. 새로운 또 생태계가 생겨나더라. 4대강 생태계 이롭나요? 이롭지 않았나요? 이로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맨날 생태계 해롭다면서 환경돌연변이 세력이 사실을 날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단 녹조가 4대강 사업 이전보다 더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도 뭐 생물들한테 훨씬 이로우니까 물고기 수도 증가하고 철새들이 날라오는 거죠. 이로움에 비하면 아주 뭐 덜한 거죠. 녹조는 강바닥에 사는 수생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는 등 강에 사는 생물에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할 때 무시해도 되는 효과이다. 생물들에게 훨씬 이로우니까 물고기가 증가하고 철새도 날라오는 거잖아요. 일부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데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설치하면 되는 거지 뭐. 물이 없어서 그래요. 농사를 망치거나 목말라 죽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해결 방안이 있다. 보호의 수문을 탄력적으로 개방하여 물을 흐르게 하거나 상하수도 준설을 통해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원천 차단하면 농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며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뭐.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좀 부작용이 있다지만 녹조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지만 또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녹조 문제 해결은 더 쉬워지니 문제라고 할 것도 없다. 안 그래요? 그래 한번 살펴보았죠. 근데 돌연변이 세력도 이제 모르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다 밝혀진 건데
환경 돌연변이 세력은 사실은 아마 알 거라는 거예요. 환경 돌연변이 세력도 진짜 목표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돌연변이 세력은 생태계 더 이롭잖아요. 진짜 목표는 뭔가요? 현 시대 문명을 제각시해서 현 시대 문명을 파괴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진짜 환경주의자가 아닌 거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